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교육TV 방송국 KUTV 기자 최지원입니다. 지금부터 KUTV가 주관하는 제55대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단 재선거 후보자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으로는 선본 바다 정후보님인 이정원님, 그리고 부후보님인 한재민님 계십니다. KUTV 후보자 간담회는 모두 발언, 파트 1 후보를 묻다, 파트 2 정책을 묻다, 파트 3 학교를 묻다 순서로 진행됩니다. 그럼 선본 바다의 모두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55대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단 재선거 선거운동본부 바다의 정후보 이정원입니다. 네, 부후보 한재민입니다. 네, 바다는 과거의 학생회를 존중하고 현재의 학생회를 인정하며 새로운 시대에 맞는 총학생회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바다는 그간 학생사회에서 터부시 되어왔던 점에 대해서 정면으로 돌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축제가 대기업의 홍보의 장 혹은 연예인이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비판은 이미 20년 전에도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부분을 무조건적으로 경계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잘 이용할 수 있는지, 기업들의 마케팅비를 통하여서 어떻게 학우분들께 더욱 큰 복지를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고려대학교는 기업 협찬을 몹시 보수적인 학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널널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바다는 그동안 너무나도 과하게 집행되었던 예산들을 감축하고 더 많은 혜택들을 가져와서 학우분들을 우선시하는 효율적인 학생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절대 돈을 우상시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대하고 돈을 무조건적으로 나쁘다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에 맞는 최선의 해답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바다는 학생들이 학생회 사업에 다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겠습니다. 바다는 다릅니다. 기존의 관념에 갇혀 형식과 규칙만을 강조하거나 추상적인 구호에 머무르지 않겠습니다. 실리를 따지는 총학생회가 되겠습니다.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많은 학우들을 돕고 응원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총학생회는 총학생회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원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학우분들이 바라오던 것을 이루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총학생회가 먼저 나가서 변화의 시작은 바로 우리,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학우들의 입장에서 바라던 것들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파트 1 후보를 묻다를 통해 선본 바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정 후보님께 제55대 총학생회장단 재선거에 출마한 계기를 여쭙고 싶습니다. 바다는 어떤 결심을 하고 이번 선거에 재도전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학교의 변화는 늘 명분과 계기가 필요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총학생회가 학교에 무언가를 요구할 때마다 학교는 늘 명분 혹은 계기의 부족 혹은 재정의 부족을 항상 예시로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하지 않는 학교에 저희는 회의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다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올해는 개교 120주년이자 16년 만에 등록금이 전폭적으로 인상된 해입니다. 올해야말로 우리는 지금까지 학교에 더 이상 요구할 수 없었던 것을 다시금 요구할 수 있게 되었고, 이룰 수 없던 것들을 다시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다르게 말하면, 만약 올해가 아무런 총학생회 없이 아무런 의제 없이 지나가게 된다면 이러한 학교의 태도는 다시 돌아올 것이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다시 요구할 계기나 명분조차 잃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변화를 가져오고자, 그 변화에 앞장서고자 이번 재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현재 시대에서 단순히 변화해야 되는 것은 학교뿐만이 아닌 학생회 그리고 학생사회 그 자체의 변화의 물결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여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작년 총학생회 나날에서 정 후보님께서는 문화기획 국장으로, 부 후보님께서는 문화기획 부국장으로 활동하셨습니다. 또 같은 국서에서 활동하셨던 만큼 이번 선본의 케미 또한 남다르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부 후보님께서는 어떤 바람을 가지고 어떤 바다로 나아가시고자 이번 선거에서 정 후보님과 만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2018년부터 고려대학교를 다녔으니까 지금 고려대를 8년째 다니고 있는 건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집단의 운영진이라는 것이 구성원들의 경험과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는 제가 도움을 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8년도부터,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부터 고려대학교에서 생활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험과 노하우를 어떻게 이 시대에 잘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때마침 저와 문화기획국 또 가을축제나 석준이에서 합을 맞췄던 정 후보님께서 제 그런 경험과 노하우를 높게 사주셔서, 그리고 제가 학생사회 밖에서의 경험도 많기 때문에 그런 학생사회 밖에서의 경험들을 높게 사 일종의 조언자로서 제게 부후보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런 자리가 구성원들의 경험 또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배경들을 양껏 활용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 자리를 승낙하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두 분의 케미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학생회는 학생사회를 대표합니다. 따라서 학우분들이 내가 뽑는 후보는 어떤 사람인지를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학교에 새로 입학한 2호학번 신입생들은 더욱 그렇게 느낄 것 같습니다. 이번 겨울방학 동안 바다 정 후보님은 총학생회 임시중앙집행위원회 중앙집행위원장 실원으로, 부 후보님은 중앙비상대책위원회 임시중앙집행위원회 부중앙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셨습니다. 또 이전부터 학생사회에 이바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두 후보자님의 학생사회 경력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총학생회는 사실 준비된 분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총학생 회장을 제외한 모든 대표자들, 과반 학생회부터 단과대학 학생회장까지 모두 경험을 해봤고, 또한 단순히 단과대 학생회장이라는 대표자직뿐만 아니라 총학생회에서 국장이라는 집행국원의 직에서 해봤던 만큼 사실상 교내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학생회를 다 겪어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큼 각 학생회마다 차이점도 존재하고 각 학생회마다 어떠한 일을 대하는 태도, 일 처리 방식, 그리고 장점, 단점이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을 거름 삼아서 이때는 이게 좋았으니까 이번엔 이걸 이렇게 해볼까? 혹은 이거는 저번에 별로였으니까 빼보자를 통해서 이번 경험들을 모두 총체적으로 모아서 효율적이고 장점만을 살린 그런 총학생회를 만들 예정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사회에서 항상 뭔가 새로운 거를 시도하는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코로나 이후에서 잃어버린 많은 사업들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경영대학에서는 현재 진행되었던 세터 혹은 축제 등 점점 처음 해보는 것들을 많이 해보았으며, 이번에 신설되었던 학부대학의 새내기 맞이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으면서 학부대학 분들을 위해서도 이런 학부대학 분들의 적응과 세터까지 도맡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항상 이렇게 새롭고 이런 도전적인 것들을 도맡아왔는데 이번에 또한 새로운 총학생회,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싶습니다. 네, 저는 실질적으로 학교를 8년째 다니고 있는 건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동안 쌓았던 그런 풍부한 경험이 저의 경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회 유런도 5년을 했고, 그때 이제 집부를 4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안전기획 국원, 또 문화기획 부국장을 역임하며 2년 동안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경험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는 게 제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학생사회와 문화가 또 활발했던 시기를 알고 있고, 또 학생사회 바깥의 경험도 충분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이 자리에서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다의 대표 공약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사회에서의 많은 경험을 통해 좋은 공약을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요. 바다의 대표 공약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대표 공약 같은 경우에는 우선 첫 번째로 진로국서 신설 그리고 진로 주간 진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간 총학생회에서 이 진로라는 파트는 상당히 등한시되었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협력 진로국 혹은 교육 진로국 이런 식으로 진로 국서가 묶여서 이런 식으로 이름은 존재하였지만 사실 제휴 업무 혹은 교육권 의제 이런 중요한 것들을 밀려서 그냥 가끔 강연회가 열리는 정도 수준의 혹은 고시 그냥 무료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되게 약한 정도의 이런 진로 사업들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진로 사업들은 사실 총학생회가 아니라 단과대에서도 진행하고 있고 심지어는 몇몇 과반 그냥 가장 낮은 기층 단위에서도 진행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진로국이라는 국서를 아예 새롭게 신설을 하면서 좀 더 진로 역량을 가진 이런 국서를 만들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 모두가 알다시피 총학생회가 항상 비판을 듣는 것은 학생회는 취업과 하등 이런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등 도움이 안 된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그 부분은 이 취업이라는 것은 저학번들한테는 멀고 고학번들한테는 학생회가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이러한 부분들을 엮어서 묶을 수 있는 게 학생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경영대에서 진행했었던 이런 진로국 운영 혹은 진로 박람회 경험을 총학생회 단위에서 진행을 해보고 싶고, 총학생회의 장점인 이 인적 네트워킹을 이용하여서 현직자뿐만 아니라 가령 당의 합격자들을 모셔서 최근 합격 트렌드를 설명해주는 강연, 혹은 그동안 마땅히 어떠한 단체로 규명이 되어 있지 않았던 산발적으로 나뉘어져 있던 학회 정보들을 취합한 학회 설명회 등을 통해서 고학번들 또한 학생회에 다시 관심을 쓸 수 있고, 저학번들은 미리 취업에 대하여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선본바다의 대표 공약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파트에선 공약 중 몇 가지를 선정해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파트 정책을 묻다는 바다의 정책 자료 집중 3가지 주제를 선정해 관련 공약을 듣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간담회에선 교육권, 복지, 그리고 홍보 소통에 대한 공약을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의 주제 소개 이후 선본의 공약 소개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어 공약에 대한 진행자와 선본의 질의응답 시간이 있을 예정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교육권입니다. 교육에 대한 바다의 공약을 소개해 주세요. 교육에 대한 바다의 공약으로는 우선 인권과 성평등 교육의 수강구조 개선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총학생회 차원에서 했던 정책들은 미수강자에 대한 구제교육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방식으로 매번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급급해하지 않고, 이번에는 조금 더 이 수강구조 자체를, 조금 더 문제의 근본 자체를 개선하는 것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졸업 요건에서 성적 정보 열람 조건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기 강의의 네모 클래스 개설 확대, 또 재수강 기준 완화를 공약으로 들었는데, 이 두 가지는 사실 매번 학교의 재정 부족, 또 교원 부족을 이유로 거절을 당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등록금이 인상이 된 상태이고, 그리고 교원 확충을 요구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또한 올해는 더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현실화, 그리고 중간고사 성적 공시 요구를 통해 원래부터 있었어야 하지만 없었기 때문에 불편했던 점들을 해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막학기, 즉 8번째 학기, 8학기에 적은 학점을 듣는 경우에 그에 비례해서 등록금을 인하하는 막학기 학점 비례 등록금 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무전공 학과에 대한 대응을 TF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막학기 학점 비례 등록금제입니다. 8학기에 재학 중인 학우들의 경우 이미 졸업 학점을 모두 충족하여 적은 학점을 듣지만 동일한 등록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바다는 막학기 학점 비례 등록금제를 추진하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등록금 인상으로 인해 학교가 해당 사안에 대해 조금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또 학교와 어떻게 협의하실 계획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전체적인 등록금의 수익을 줄이는 정책이다 보니 지금 등록금을 인상한 학교의 기조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정책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학교와 협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미 초과학기에 대한 학점 비례 등록금제는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를 마지막 8학기에도 끌어오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15학점과 18학점 정도에서도 차이를 내겠다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막학기에 그러니까 조기 졸업을 하지 못해 또는 취업 준비를 위해 3학점, 2학점, 6학점 이런 수준으로 매우 적은 학점만 수강을 하는 경우에 이제 등록금을 그에 비례해 약간 인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하 혜택을 받는 학우들이 8학기 재학생 중에서도 비율이 적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등록금 수익에서 타격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서 학교와 이제 협의를 볼 수 있는 부분이 계절학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학기 학점비례 등록금제가 시행이 되면 이를 위해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학생의 수가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계절학기 수업료를 소폭 인상을 하면 전체 등록금 수익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절학기의 수업료를 조금 더 지불을 하고 어쩔 수 없이 적은 학점이라도 수강을 해야 하는 마지막 학기를 등록금을 인하받는 일종의 마지막 학기에서의 시간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정책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학교와 협의를 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두 번째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막학기가 아니더라도 최근 도입된 유연 수강 신청 학점제나 수강 신청 실패 등의 이유로 인해 적은 학점을 듣게 되는 학우들도 존재합니다. 만약 막학기 학점 비례 등록금제가 도입이 된다면 이러한 학우들도 또 막학기 분들과 동일하게 적은 학점을 듣지만 또 학점과 관계없이 동일한 등록금을 내야 합니다. 이러한 학우분들의 약간의 불만도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바다의 경우 학점 비례 등록금제를 막학기로 한정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막학기가 아니더라도 뭐 유연 수강 신청 학점제나 뭐 수강 실패 등을 이유로 적은 학점을 듣게 된 학우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을 때 기업 인턴 혹은 시험 준비 등으로 막학기의 학점을 적게 듣는 학우분들의 그분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다는 학우분들이 막학기를 보내는 데 있어서 돈과 시간이라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둘 다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앞서 저희 부후보님이 답변해드렸던 것처럼 이게 학교와 협상을 하려면 이게 단순히 절대적인 양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줄여주세요에 대한 이런 의제는 더 이상 먹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막학기가 도입이 된다면 이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계절학기라는 수요가 생기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조율이 될 거기 때문에 다만 막학기를 이런 식으로 조율을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더 많은 학우분들에게 이득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를 학교한테 잘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단순히 이게 모든 등록금을 다 줄여주세요를 한다고 해서 이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가 현실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이고 이런 실정을 아는 총학생회가 되겠다고 했던 만큼 사실 이 막학기라는 뭐 자기 자신 나름대로 이 커리큘럼을 세워가는 시기인데 자신만의 시간으로 채워나가는 시간에 사실 적은 학점으로 그대로 빠져나가는 등록금을 이렇게 빠져나가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사실 이러한 부분들 막학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막학기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학점에 비례하여 등록금을 납부하게 된다면 전체 등록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등록금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은 곧 학교 전체의 예산이 감소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예산이 삭감되기만 하고 그대로 모든 학교 운영이 유지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사실 예산 삭감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또다시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인문사회 계열의 융합전공의 예산이 삭감되면서 강의 커리큘럼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 학생들에게 이러한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한 또 바다님들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네, 해당 부분 또한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절대적으로 예산을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분을 도입함으로써 막학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효율성을 좀 더 제고하고 다만 학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막학기를 줄여서 들을 분들은 어떻게 보면 계절학기가 약간 우스갯소리로 이제 돈으로 학점을 산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 시간을 사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가 재정 수입을 충당할 수 있다는 부분을 잘 학교와 협의하에서 절대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지 않도록 뭔가 잘 합의를 할 예정이고요. 또한 다만 이제 인문사회계열 융합전공이 예산이 삭감되는 일은 학교와 이제 합의하는 부분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한 논의를 잘 이끌어내는 것이 학생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어떠한 최소한 저희 학생들이 이렇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전공 TF입니다. 무전공에 해당하는 단위는 학과로 인해 전공 진입 선수강 과목을 수강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학우들을 위해 바다는 개별 분반의 추가 개설 및 증원 요청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물론 해당 단위의 학우들이 이제까지 교육권을 심각하게 침해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약 무전공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위해 개별 분반을 추가로 개설하게 된다면 다른 전공에서 선수강하길 원하는 학생들이 자리가 없어서 수강 신청을 못하게 되는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또 무전공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개별 분반을 만들어주게 된다면 해당 단위만 특혜를 준다고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예상이 되는데요. 학생들의 민원이 발생하게 된다면 바다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네. 무전공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위해 별도의 분반을 추가로 개설하게 되면 그것이 다른 전공 또는 다른 학과의 학생들에게 피해로 돌아오거나 또는
또 해당 단위만 너무 특혜를 준다라는 민원이 들어올 수 있다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자면 우선 무전공 제도의 그러니까 무전공 제도 또는 무전공 학과의 특성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본질적인 특성 자체가 무전공은 학과나 학년에 제한 없이 전공을 선택할 권리가 주어져 있는 학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권리가 주어져야 하고 그러한 권리를 보고 입학한 학과인 만큼 그런 권리가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고려대학교에서 인기 있는 전공의 경우 무전공 단위들이 진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분반을 개설하려는 논의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개별 분반의 추가 개설이 타 전공의 자리를 뺏을 수 있다 또는 타 전공의 자리가 부족해질 수 있다라는 문제로 이어지는가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바다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이 개별 분반의 추가 개설은 이 교수진의 확충을 통해서 절대적인 수강생의 TO 자체를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자유전공학부, 글로벌 자율학부, 또 학부대학 같이 기존 경영대학이나 미디어학부, 또 컴퓨터학과로 이동할 수 있었던 인원들이 새로운 분반으로 별도 수강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오히려 다른 전공에서 발생하는 자리 부족 문제가 더 추가적으로 해결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분반을 만드는 것이 특혜일 수 있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무전공 단위 자체가 그 기본적인 특성이 그런 학과를 초월해서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학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타기안에 대하여 그것을 특혜라고 지칭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선 그 또한 어느 정도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무전공학과의 권리를 보고 입학한 학우분들을 위해서 그런 권리를 보장하고자 이런 정책을 내놓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는 강의계획서 사전 공개 및 현실화 요구입니다. 많은 학우가 강의계획서가 업로드되지 않은 과목들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바다는 강의계획서의 원활한 열람을 약속했습니다. 종강 이후 강의계획서와 달랐던 강의를 조사하고 해당 강의들에 대해 교수님께 업로드를 요청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수강희망 등록을 기점으로 다시 조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하지만 수의 등을 기점으로 조사를 하게 된다면 수의 등 기간 동안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수의 등을 하는 동안엔 미처 업로드되어 있지 않은 강의들에 대해선 여전히 학우들이 수업 선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재조사 시점을 수의 등을 기점으로 하는 이유와 이런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사실 저희 총학생회 차원에서도 절대적으로 수합을 받고 이러한 건의함을 열어둔 기간 자체가 필요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였으며 또 두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 학교에서 이런 분기나 이런 계기들을 되게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의 등을 상당히 중요한 기점 중 하나로 벌써 수의 등이 이루어졌는데도 이게 안 되었다라는 식으로 강하게 나아갈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정을 하였습니다. 특히나 해당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강의 계획서 관련해서 다 그 교수님분들께 다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다는 것은 학생회 차원에서 다시 주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막무가내로 이게 해주세요를 하게 된다면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그냥 메일이 1개가 쌓이거나 3개가 쌓이거나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게 시의성을 다루는 주제이기 때문에 빨리 하면 할수록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수의 등이라는 그거를 통해서 교수님 아직 벌써 이 친구들이 이거를 했는데도 안 되었습니다. 제발 바꿔주세요를 강력하게 호소할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수의 등이라는 분기를 설정해 두었을 뿐 만약에 그 전에 해야 되는 필요성이 더 대두된다면 당연히 그 전에도 한 번 더 이렇게 중간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문화 복지입니다. 복지에 대한 바다의 공약을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총학생회 사업에서 문화랑 복지는 어떻게 보면은 총학생회를 학우분들께 가장 좀 가깝게 해주는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학생회 하면은 사실 막 정치적으로 싸우고
누구랑 싸우고 투쟁하고 이런 것들 이미지들을 조금 완화시켜주면서 학우분들께 이런 학생들 문화 사업을 하는구나 라는 식으로 학생회에 대한 허들 자체를 낮추고 좀 더 선입견을 줄여주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희 문화와 복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랑 부부님께서 둘 다 문화기획국에서 국장, 부국장을 맡았던 만큼 사실 문화 사업에 대해서 이해도가 가장 높고 자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문화에서의 핵심은 바로 문화에서의 주인공은 바로 학우 여러분, 즉 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사에서의 주인공은 주관자인 총학생회가 아니라 명백히 참가자인 학우분들입니다. 사실 대학 문화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 이제 주인공이 되고 꿈을 펼쳐 나가는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이러한 문화 행사들이 쉽고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사전 지식 없이 아무런 관련 없이 그냥 부스에 가기만 하더라도 콘텐츠를 온전히 즐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국서나 이런 부분들의 의제가 좀 장편 드라마로 이렇게 학생회별로 이어지는 거라면 문화복지는 좀 단편 영화처럼 완결성을 띄어야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으로 대표적인 거로는 가을축제랑 모두의 고연전을 넣었는데 고연전으로 인하여서 사실 고려대에서는 가을축제라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연전이라는 2학기의 대형 행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연전에서는 동아리들의 무대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타 학교에 비해서 저희 학교 동아리 분들은 2학기에 이렇게 많은 청중 앞에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좀 더 동아리 분들에게 최대한 기회를 주는 가을축제를 이제 좀 더 이렇게 계속 이어져 온 것을 좀 더 확장을 할 예정이며 고연전에서도 동일하게 사실 일반 학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응원 말고는 실질적으로 연세대와 교류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 응원 행사는 이제 일방향적으로 쏘는 것이고 양방향적인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양방향적인 게 처음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류반에서 이제 교류반이랑 술 먹고 기차놀이 하는 것인데 이걸 사실 고연전이라고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직접 와서 운동회 형식으로 같이 물리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모두의 고연전을 진행을 할 예정이며 복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번에 좀 더 중요도를 강화하면서 복지 그리고 시설 이렇게 두 가지 국서로 확장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정말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뭐 백기나 뭐 중도나 이런 좀 열람실이 괜찮은 곳들은 열람실에 쉬러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근데 중지 열람실에 쉬러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중지에서 공부를 하다가 나오고 싶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24시간 열려있는 중지 동안 쉬러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크린 중계 및 야외 상영제 활성화입니다. 학우들을 위한 문화행사로 스크린 중계 및 야외 상영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현재 많은 학교 행사 진행에 있어 변수로 꼽히는 부분으로 컨테이너가 민주광장의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기에 적절한 스크린 설치 위치에 대한 계획이 듣고 싶습니다. 또한 스크린 상영 시 비교적 늦은 시간까지 진행되는 강의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생깁니다.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방식 등이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도부터 그러니까 23년도부터 민주광장에 스크린을 설치해서 하는 행사들은 거의 대부분을 진행을 제가 맡았었는데요. 스크린을 설치해서 중계를 하는 방식의 사업은 기존에도 등나무 쪽에 스크린을 설치하고 자유마루, 그 데크 쪽에 학생들이 앉아가지고 관람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컨테이너가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스크린 자체가 그 정도 큰 스크린에 쏘고 또 예산을 어느 정도 타협을 보려면 어쨌든 빔을 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애초에 어두워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대부분의 수업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상관이 없다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너무 늦게 끝나는 수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음량을 조절하면서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해결을 할 예정이고 또 대부분의 상영회를 야간 상영제 쪽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스크린 중계 사업을 많이 하지 못했던 이유는 사실 스크린 중계를 외부 업체를 통해서 설치를 하고 뭐 음향 감독님을 모셔오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굉장히 거금이 드는 행사였습니다. 정호보님과 함께 저희 총학생회 창고에서 먼지 쌓인 트러스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먼지 쌓인 트러스를 발굴을 해서 이제 저희가 다 개선 작업을 마무리를 졌는데요.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하면
매번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이 트러스에 스크린을 설치를 해서 빔 프로젝터만 있으면 이제 바로바로 매번 소규모 상영제를 진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상영제를 여러 번 진행하는 방식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열람실 환경 개선입니다. 효율적인 열람실 이용을 위해 사석화 방지 제도를 제안하셨습니다. 열람실 이용에 있어 다량의 짐을 펼쳐두고 사용하는 사람도 사실 문제가 되지만 어플 등을 이용해 좌석을 예약하지 않고 사용하는 사람이 무엇보다 가장 큰 불편을 초래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경우 본인이 예약한 좌석을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열람실에서는 타인의 신원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신고 역시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정책자료집에서 언급하신 좌석을 사석화하여 장기간에 사용하는 사람을 비롯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신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스템 및 방안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도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 다량의 짐을 이렇게 쌓아두고 그것을 본인 좌석처럼 사용하시는 그러한 사석화 문제를 방지하고자 하는데요. 사실 뭐 교내 학내 다양한 커뮤니티에서도 지금 열람실에 왔는데 이거 짐 좀 치워라, 이거 뭐냐? 라는 그런 글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런 부분이 저 또한 열람실을 많이 이용하는데 많이 당해봤고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사실 잘못 건드렸다간 정말 이게 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해당 부분 관련해서는 우선 첫 번째로 도서관과 합의하에 총학생회가 어느 정도의 집행권 이런 권한을 받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비단 총학생회 사업비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총학생회 또한 함부로 가져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도서관 측과 합의를 볼 예정이고 이 합의가 완료된다면 저희가 어떠한 시스템을 통해서 진행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번엔 총학생회 카카오톡을 조금 더 활성화할 예정인데요. 뭐 플러스 친구라던가 이런 버튼을 통해서 뭐 열람실 사석화 신고 칸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어디에 이거입니다를 신고를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첫 번째로 집행부가 체크를 하러 간 뒤에 1차적인 경고장을 이렇게 개고장을 두고 올 예정입니다. 이후에도 해당 좌석 관련해서 지속적인 신고가 들어온다면 해당 짐을 이동시키겠다라는 공문을 다시 총학생회 차원에서 보낸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남아있게 된다면은 3일 뒤 검찰 압수수색할 때 보이는 파란 박스처럼 이런 박스에 담아가지고 뭐 총학생회실, 뭐 도서관 등 사무실 등 협의가 된 그런 지정 장소에 보관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개고장을 보내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 과정은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이런 식의 열람실 사석화 방지는 다른 총학생회나 다른 학교에서도 진행되는 만큼 해당 부분은 저희 이제부터는 함부로 짐 두고 가시면은 저희 이제 총학생회랑 도서관 차원에서 해당 부분을 좀 처리하고 맡아둘 예정입니다를 충분히 이렇게 많이 고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후에 정확히 이 짐을 뭐 타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한 달 보관 이상 하면은 그냥 아예 완전 완전 버려버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런 식의 구체적인 이제 이 해당 짐에 대한 처분 혹은 본인이 이 짐이라는 것에 대한 그 인증을 위한 뭐 열람실 좌석 확인이라던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은 추후 도서관 측과 더욱더 합의를 할 예정이며 저희 또한 이러한 문제를 정말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을축제 학생공연 무대 기회 보장입니다. 바다는 가을 축제를 석탑 대동제만큼 상징적인 축제로 발전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공약을 무대 경험이 많지 않은 학우들도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더 많은 학우의 무대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무대를 서지 않은 학우들의 입장에서는 무대 경험이 부족한 학우들의 공연 비중이 커질 경우 공연의 질이 저하되어 축제의 재미가 반감될 수 있다고 우려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바다의 대응책이 궁금합니다. 일단 이 부분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저희 둘이 어떻게 보면 교내에서 진행된 대부분의 무대에 관련해서 가장 많은 심사위원 경험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축제나 이런 다양한 무대라는 것이 비단 실력만이 유일한 그 심사 카테고리가 아닙니다. 뭐 가령 축제와의 적합성, 대중성, 전반적인 완성도 등 다양한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연주를 하더라도 대동제 무대와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고, 혹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호응을 이렇게 이끌어내는 무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호응 특성상 조금 더 샤우팅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실력 전반적인 그 조율 자체는 좀 나아질 수 있겠죠. 사실 대동제 같은 경우에는 밴드로만 거의 4, 50팀 가까이가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밴드 같은 부분에는 거의 8, 90% 정도의 분들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가을축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출범을 하게 된 겁니다. 대중성 혹은 뭐 청중과의 호응, 축제와의 적합성 등의 기존 비율을 높이게 된다면은 그 관객분들 입장에서는 좀 더 이렇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축제가 되기 때문에 재미가 반감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사실 결국 이 가을 축제라는 것을 신설하게 된 이유 자체가 그간 부족했던 동아리 무대를 최대한 보장을 해드리기 위해서 출범을 한 거기 때문에, 해당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조금 더 질 떨어지는 무대를 모아놓은 그런 게 아니라 한 번 더 2학기에 학우분들하고 공연 팀들하고 같이 한 번 더 신나게 즐길 수 있는, 왜냐면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고연전이 사라지게 되면 2학기는 사실 되게 2학기는 되게 재미가 없는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래서 해당 부분을 조금 더 충족시킬 수 있는 가을 축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로 외국인 대책 특별 TF입니다. 바다는 외국인 대책 특별 TF를 구성해 학생 사회에 섞이지 못하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학우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른 외국인 대책 특별 TF의 구체적인 구성 계획이 궁금합니다. 또한 오픈 채팅 개설 및 외국인 학우 대상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를 통해 소통을 활성화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학생사회 행사의 대부분은 단과대, 학과, 반, 학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총학생회가 운영하는 소통 창구와 가이드라인이 외국인 학우들의 학생사회 참여에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예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이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에 있는 외국인 학생분들은 학생사회에 참여를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사회 참여 부재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정보의 부재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교 행사와 학교 행사나 뭐 학과 공지가 올라오는 학과 단톡방에 참여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대부분의 공지가 국문으로 나가는 상황상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교내 동아리에 가입을 하고 싶어도 어떤 동아리가 있는지, 또 모집 기간은 뭐 어떻게 되는지, 뭐 어디서 뭘 하는지를 제대로 모르는 경우도 외국인 학우들 사이에서 흔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교 행사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학과나 학부에서 노력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대부분의 공지와 행사가 한국인 대상으로 또 한국어로만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돕고 또 해결하기 위해 쿠이사 같은 여러 조직들이 존재를 하긴 하지만 각각의 개별적인 조직으로는 이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총학생회 단위에서 TF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언어로 작성된 기초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 고려대학교 학생사회에 참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학생사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또 각 학과의 회원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 또는 뭐 그런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또 학생사회 문화가 어떻게 되는지, 뭐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작을 해서 외국인 학우분들이 이 고려대학교 내국인 학우분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학생사회의 다양한 사업이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또 소통 창구를 만들어서 누구보다 이들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들으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영문 공지의 필수화입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는 국제 캠퍼스가 존재를 하고, 또 대부분의 공지가 최소 한 번씩 영어로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고려대학교에서는 미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먼저 고치는 방식으로 외국인 학우분들과 내국인 학우분들이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주제는 홍보 소통입니다. 홍보 소통에 대한 바다의 공약을 소개해 주세요. 네, 홍보 소통 공약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와 소통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학생회의 강점인 편리함과 또 접근성입니다. 이 부분을 강화를 할 예정입니다.
기존 공지들은 너무 산발적이고 또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학생회에서 어떤 사업을 야심차게 만들든 간에 이것을 알리지 못하면 학우들에게 닿지 못합니다. 이는 학우들에게도 피해가 되지만 또 그런 사업들을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회에게도 많은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총학생회 관련 컨텐츠를 제작하고 정기적인 업무 보고를 통해서 학우분들이 저희 총학생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지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총학생회 온라인 플랫폼을 신설해서 총학생회가 주관하는 모든 사업, 행사, 소식 또는 뭐 제휴 같은 그런 정보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지의 형식과 디자인을 통일해서 학우분들이 이제 공지를 찾느라 이제 겪는 불편함을 최대한 해소하려고 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문 공지를 함께 제공을 해서 국문 공지가 어려운 학우분들도 언어적 장벽을 넘어서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실용적인 굿즈를 제작하여서 고려대학교 학생으로서 우리 학교 또 우리 총학생회에 애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브랜딩을 하는 사업 또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채로운 굿즈 사업입니다. 굿즈를 다채롭게 구성하신다고 하셨는데 고연정 굿즈나 의류 굿즈 같은 경우 학교의 여러 행사들의 영향으로 오랫동안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생활소품 굿즈도 수요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학우들이 생활소품 굿즈를 선호한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설문조사나 판매 데이터 혹은 학생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합한 기록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아직 이러한 데이터가 없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학생들의 수요를 조사하고 반영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생활소품 굿즈 관련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려면은 일단 이전에 진행되었던 고연정 굿즈 사업이나 의류 굿즈 사업이 가진 특징을 먼저 파악을 해야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모두가 공감하실 얘기지만 고연정 굿즈는 상당히 일회성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응티, 하붕, 입실, 그리고 뭐 후반기에는 이제 고연전, 응티, 하붕 뭐 이런 식으로 정말 학기에 한두 번 입을까 말까 합니다. 사실 이런 행사들 말고는 활용도가 거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행사 후에는 조금 뒷전에 버려지는 경우 또한 많으며 이런 부분에서 총학생의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굿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굿즈 사업에서 이런 마진을 남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 품목 대비 가격이 사실 엄청나게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사용하기 힘들고 어떻게 보면 조금 실용성이 낮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다만 의류 굿즈는 사실 수요가 의외로 많고 이 고대 마크가 박힌 다양한 후리스들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시고 한 번 사면 꽤 오래 입을 수 있는 특성은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고연정 굿즈나 이런 타투 스티커 뭐 이런 거에 비해서는 가격이 좀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소품 굿즈가 바로 이 두 사업의 중간 지점에 그런 어떤 굿즈는 없을까? 이런 의문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굿즈 품목을 생활 방면까지 확대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학우들이 부담스럽진 않으면서 꽤 오랫동안 일상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아직 구체적인 항목과 품목 같은 경우에는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예시로 일상 상황에서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노트나 볼펜만 보더라도 막 그렇게 가격대가 높진 않으면서도 실용적이기 때문에 수요가 없기에는 힘든 품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굿즈 사업을 새로 확대를 하고자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생활소품 굿즈 관련해서는 선호도 조사가 사실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선 이후 학우들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정부였던 제가 캠퍼스타운 서포터즈를 활동할 때 이 고대빵과 저희 캠퍼스타운과 콜라보레이션으로 고대빵 그리고 키링, 굿즈 등등을 이렇게 판매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이때 콜라보했던 한정판으로 한 200개 정도를 콜라보를 했었는데 그 당일날 엄청난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완판이 되었고 의외로 이런 고대빵을 사기 위해서 온 분들이 아니라 그 키링이나 이런 귀여운 생활 소품들을 사러 온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학우들의 의견을 직접 묻는 컨텐츠 또한 제작할 예정이며 다만 저희 생각에는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려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보수적인 건 사실이나 사실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서강 매주를 총학생 차원에서 이렇게 출시하면서 엄청난 히트를 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또한 충분히 이게 공급이 없기 때문에 수요가 없었던 거지 수요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 희망제휴 신청 사업입니다. 학우들이 원하는 제품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방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유 입력 방식이라면 가장 직접적인 반영이 되지만 요청이 남잡해지거나 비현실적인 요구가 많아질 가능성도 고려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수요조사 후 제휴를 선택하는 방식은 동일 제품 요청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도입하는 방식이나 특정 카테고리별로 선택지를 만들어두는 방식 등 선택의 기준을 마련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해당 사업 같은 경우는 물론 자유입력 방식이되 이런 제휴를 요청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사유를 함께 받을 예정입니다. 저희도 사실 이런 창구를 만들었을 때 되게 허무맹랑한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이유를 함께 작성함으로써 합당하지 않은 신청을 배제하고 정말로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다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신청한 제휴들을 이제 저희가 고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의 취지 자체가 학우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 그러니까 그냥 총학생회 내부 집행 인원들의 생각에 의해서가 아니라 학우들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이제 학생회 내부의 어떤 특정 기준들을 도입을 하면 그거 자체가 이제 일종의 제약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우분들이 신청해 주신 제휴가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 제휴를 신청해 주신 학우의 수가 적든 많든 일단 담당 국서가 제안서를 준비를 해서 컨택 시도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학우들에게 개인적으로 또는 공식적인 공지로 계속 현황을 보고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판단 기준 같은 경우는 추후에 내부적으로 조금 더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일단 단순한 제품 요청뿐만 아니라 여러 서비스, 이를테면 뭐 요즘 유행하는 서비스들 중에 뭐 AI 구독 서비스도 있고 또 미리 캔버스 같은 그런 여러 툴 구독 서비스들도 있는데 이런 서비스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제안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담당 국서가 모두 컨택을 고려를 해보고 또 컨택에 대한 검토를 하고 컨택을 시도 자체는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너무 많은 제휴 요청이 들어오고 또 이거에 대해서 일일이 컨택을 하다 보면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저희는 이번 협력국 자체의 기조가 이번 협력국의 기조 자체가 그런 컨택을 최대한 능동적으로 많이 하고 그래서 학우들을 위한 서비스들을 최대한 능동적으로 많이 끌어오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제휴를 제의하고 제휴를 최대한 끌어올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외부와 끌어오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3 학교를 묻다는 학내 이슈 및 문제점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견과 대처 방안을 묻는 시간입니다. 교내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학생들이 생각하는 주요한 학내 사안을 모아봤는데요. 오늘 다룰 주제는 등록금 인상, 학내 집회, 그리고 대동제 무대 위치 변경입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등록금 인상입니다. 학교본부는 2025학년도 등록금을 내국인은 5%, 외국인은 9% 인상했습니다. 내국인은 16년 만에 1-2년 간격으로 꾸준히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매우 큰 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고려대학교 총학생회는 등록금 문제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27개의 요구안을 작성하고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제4차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등록금 5.0% 인상이 확정되었습니다. 비록 등록금이 법정 최대 한도에 가까운 수준으로 인상되긴 했으나 지금의 상황에선 추후 등록금 사용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다가 당선된다면 앞으로 학교의 증폭된 등록금 사용 방향을 어떤 식으로 점검하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네, 해당 부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약 정책 자료집에 있는 대로 사실 등록금 관련해서 어떻게 저희가 등록금이 사용되는지, 그리고 현재 등특위에서 가져온 의제들이 어떻게 잘 반영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꾸준히 총학생회 차원에서의 지원 및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바다는 사실 지금까지 총학생회가 등록금 관련해서 다뤄왔던 것에서 조금 다른 식으로도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절대적인 등록금을 내리자 등의 이런 의제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게 절대적인 등록금을 내려주세요 라고 외치는 것은 이게 막연하게 의제를 계속 외치는 거지, 이게 사실 학교 입장에서는 이게 받아들여질 이유도 사실 명분도 크게 없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등록금 액수가 내려가면 당연히 좋죠. 그러나 이게 지금 사실 이게 결국 앞에서 나왔던 얘기처럼 등록금이 내려가면 좋긴 하겠지만은 결국 이게 어떻게든 돌아서 저희한테 부메랑이 돌아오게 됩니다. 사실 그걸 떠나서도 사실 지금 있는 등록금 자체도 어떻게 보면 제대로 활용이 되어 있지 못하는데 왜 막연하게 왜 막연하게 내려달라고만 계속 외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총학생회에서 이번에 조금 더 이런 부분을 더 부각을 하고 더욱더 학우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등록금이라는 것 자체가 교원 확충, 뭐 냉난방 이런 부분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갈래로 이렇게 쪼개지게 됩니다. 뭐 일례로 창업지원단, 뭐 캠퍼스타운, 경력개발센터 등 혹은 뭐 학생회나 이런 자치예산, 축제 등 정말 많은 갈래로 이런 예산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뭐 막 이것도 되게 한때 유행했던 글이었는데 막 등록금 뽕 뽑는 법으로 뭐 심리검사 최대한 많이 하기 뭐 이런 뭐 퍼스널 컬러 뭐 MBTI 다 학교에서 진단받고 그런 전문적인 검사를 다 받으세요. 사실 이런 것들이 정말 수많은 교내 프로그램들이 다 저희 등록금으로 사용되는 걸 말이죠. 사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잊혀진 채 그냥 막연하게 절대적인 숫자만 보이기 때문에 숫자를 내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하지 못한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학교 이메일을 안 봅니다. 학교 공식 메일로 온 이메일들을 정말 잘 확인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확인을 해봅니다. 들어가 봅니다. 그런데 정말 불편하고 되게 딱딱하게 텍스트로만 돼 있고 이걸 어디서부터 이게 편하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도 아닙니다. 다만 학생회는 다릅니다. 학생회는 카톡으로서 접근성이 일단 높습니다. 칸유로 쏘기 때문에 가독성이 엄청나게 이 학교 줄글 이메일에 비해서는 정말 딱딱딱 필요한 정보만 확인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신청 또한 구글 폼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 되게 신청하기도 쉽고 방법도 많습니다. 사실 다른 센터나 뭐 지원 같은 걸 받으려면은 학교 포털, 일단 포털도 되게 불편하게 돼 있는 포털에 접속해서 뭐 개인정보 입력하고 뭐 심지어는 뭐 근장을 지원할 때도 따로 이렇게 닥을 뽑아서 거기다가 이제 다 작성을 해서 내야 되는데 사실 저희는 뭐 학생회나 다양한 곳에서도 구글 폼으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얼마나 효율적인데 이런 부분이 누락된 채 사실 되게 형식적인 것만 유지가 되어 있는 것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저희는 이런 부분에서의 실질적으로 변화를 주고 싶습니다. 저희가 정말 공약을 짜면서 수많은 이런 뭐 경력개발센터부터 캠퍼스타운까지 정말 많이 만나봤는데 다들 이런 교내 관계자분들조차도 아쉬워하는 부분이 사실 저학년 대상 사업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뭐 취업 같은 경우에도 저학년 대상 프로그램이 충분히 많은데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학생회가 알려주고 이어주는 것이 바로 이제는 등록금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등록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까지 알려줘야 되는 게 총학생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부분에서 학생회가 가진 장점을 극대화하여서 학우분들이 등록금들을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학내 집회입니다. 2025년 2월 21일 고려대학교에서는 탄핵 반대 집회와 탄핵 찬성 집회가 동시간대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때 반대 측은 정문앞, 찬성 측은 민주광장으로 공간이 분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교와 무관한 외부 단체 및 인원들이 학내 공간을 이용해 자신들의 의견이 마치 재학생들의 의견인 것처럼 전달했습니다. 이는 2만여 명 학부생의 의견, 더 나아가 고려대학교의 명예가 완전히 실추된 행위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바다는 교내 집회 관련 매뉴얼을 작성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해당 매뉴얼은 어떤 식으로 작성하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고려대학교는 먼 과거부터 우리 선배님들 때부터 수많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또 그런 자유를 상징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저희 또한 고려대학교는 그렇게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목소리든 아무리 작은 목소리라도 아니면 뭔가 외면받을 수 있는 목소리라도 고려대학교 안에서만큼은 또 자유롭게 낼 수 있어야 하고, 그런 이야기에 대한 자유로운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논의의 장이 되는 것이 고려대학교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누구든 고려대학교 학우라면 고려대학교 안에서 어떤 주장이든 이야기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고려대학교 구성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고려대학교는 고려대학교 구성원들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는 것 또한 고려대학교 구성원뿐이어야 합니다. 고려대학교 구성원으로만 주장된 이야기 그리고 주장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보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주신 탄반 그리고 탄찬 집회 당시에 저희는 중앙집행위원으로서 학우분들이 어떤 폭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휘말릴 때 대처를 하기 위해서 실제 현장에 파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회 도중 공격을 받거나 그러니까 집회 도중 공격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학우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저희가 물리적 공격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밀쳐지고 또 어떤 위원분께서는 실제로 침을 맞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매뉴얼의 필요성을 더욱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매뉴얼은 사실 학교 당국의 다양한 부처와 합의가 필요할 겁니다. 학생지원처도 적용이 될 거고요. 그리고 캠퍼스 폴리스나 경영지원팀 등 다양한 부분에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큰 골조를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사실 그런 외부인 집회에 대한 이슈가 불거진 적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이제 작년 12월부터 그런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자체에 그런 외부인들이 우리 학교에 와서 집회를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매뉴얼이 존재를 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총학생회 또한 그런 거에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사전에 미리 합의가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당국이 총학생회에 요청을 할 때마다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미리 학교 당국으로부터 총학생회가 그런 매뉴얼을 작성하고 매뉴얼대로 행동을 할 수 있는 절차와 권한을 확보를 하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와 권한을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서 고려대학교 학생들의 목소리를 보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큰 골조만 말씀을 드리자면 학교 당국과 일단 합의를 해서 학내에서 집회를 하거나 선전물을 붙이고 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원 확인을 위한 절차와 권한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회 차원에서 그런 권한을 가지고 그런 권한을 마련할 수 있다면 우리 학교 학생인지만 확인하는 수준으로, 그러니까 어떤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사람이 정말 우리 학교 구성원이 맞는지 뭐 재학생인지 아니면 뭐 졸업생인지 또는 뭐 교직원인지 뭐 이런 정도를 확인하는 정도로 그런 간단한 절차로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또 캠퍼스 폴리스의 협조를 구해서 학내 고려대학교 구성원이 아닌 분들이 어떤 선정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집회를 하고 있다거나 하면 학교에서 나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또 학교에서 이루어질 학내에서 이루어질 집회나 이런 것들에 외부 집단이 개입을 하거나 방해를 하거나 또 참여하는 것이 우려된다는 요청이나 신고를 받았을 때 학교 당국과 협력을 해서 오롯이 고려대학교 구성원으로만 구성된 집회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광이나 민광에서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처음에 학교에서 제시를 했던 것처럼 경량 펜스를 둘러쳐서 그 안의 공간은 정말로 신원이 확인된 고려대학교 구성원으로서 신원이 확인된 분들만 들어올 수 있게 한다던가, 또는 이전에 나왔던 사례들처럼 아예 4.18 기념관처럼 건물 내부로 이제 안내를 해서 집회 장소를 건물 내부로 안내를 하고 그 건물 입구에서 신원 확인을 하는 방식으로도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그런 절차와 권한을 미리 총학생회에서 선제적으로 확보를 해서,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집회는 저희가 한 달 뒤에 할게요, 2달 뒤에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일 할게요, 2시간 뒤에 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권한을 미리 사전적으로 확보를 해서 미리 매뉴얼을
확보해 두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럼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대동제 무대 위치 변경입니다. 매년 대동제를 민주광장에서 진행했지만 올해는 민주광장 무대 설치가 불가함에 따라 무대 위치를 중앙광장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석탑 대동제 준비위원회 역시 처음으로 중앙광장으로 무대를 옮기는 만큼 여러 고려사항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앙광장 바로 아래 열람실의 소음 문제가 더욱 대두될 것이고 민주광장과 달리 훨씬 개방적이기에 통제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작년처럼 대기 장소였던 중앙광장이 무대로 사용되면서 대기 공간의 혼잡성과 같은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들이 존재하는데 관련 사항에 대한 바다의 답변이 듣고 싶습니다. 사실 작년에 제가 석준이에서 무대 연출국장을 맡기도 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무대 연출 경험만큼은 어떻게 보면 학내에서 제일 많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 관련해서 저는 항상 민주광장에서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사실 이게 축제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축제를 원형 경기장, 이렇게 뭐 축구장 혹은 경희대나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노천극장 이런 극장, 그러니까 공연장에서 축제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장소들은 진짜 명백하게 공연장의 성격을 띠고 있고 애초에 설계를 했을 때부터 공연을 위해서 이런 입장 절차라든가 거기에 맞게 설계된 건물들입니다. 하지만 사실 고려대는 그간 대동제의 경우에는 공연장이 아니라 민주광장에서 광장에서 진행을 했던 만큼 사실 이게 출입 통제를 하기에도 어렵고 광장으로 진행된 만큼 이게 항상 매년 총학생회가 나올 때마다 무대 위치를 민주광장에서 개선을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사실 이 해당 부분에 요새 조금 이슈가 되는 이유, 뭐 2022년도에도 대동제에서 다양한 안전관리 문제가 나왔고 23년도에도 고대 생존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등 문제가 많았습니다. 해당 부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로 이 대학 축제에 대한 수요가 한 번에 이렇게 오프라인 대면 행사가 부활됨에 따라서 엄청나게 커지고 사실 이 대학 축제라는 게 코로나 때 잠시 죽었다가 한번 약간 그 전보다 훨씬 더 이렇게 올라와진 느낌이 있습니다. 또한 대동제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입실렌티가 좀 더 메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리될 수 있는 녹지운동장에서 진행을 하고 대동제는 조금 더 관련 사진들을 찾아보면 정말 여유롭게 민주광장에서 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대동제 또한 연예인 라인업이 정말 입실렌티 못지않게 많이 올라간 상황이고 그만큼 공연의 수요가 높아져서 민광으로는 이제 역부족이 된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민주광장에 다 수용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쌓이지 않도록 계속 빙빙 돌아가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더 넓어진 이 중앙광장이라는 곳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 수요를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중앙광장이 사용이 되지 않았던 거는 이게 건축법상 지하 중앙지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옥상으로 규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중 때문에 이슈가 됐었는데 이번에 관련해서 좀 더 학교 당국에서 검토를 하고 중앙광장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소음 같은 경우가 가장 이슈일 것 같은데요. 이 스피커라는 게 이렇게 일방향적으로 쏘게 되는데 정말 스피커가 이렇게 쏘고 있으면 여기 옆에 스피커에 아무리 가까워도 이 바로 요 음을 쏘는 곳 옆에 있으면 되게 반감이 됩니다. 그래서 대동제 같은 경우도 이거를 이렇게 앞으로 쏘게 될 텐데 이 지하를 향해서 쏘는 게 아닌 이상은 사실 그렇게 크게 소음 문제가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염려하는 것처럼 많지는 않을 것 같다고 보고 있고요. 또한 중앙광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주변에 건물이 되려 없다라는 되게 장점이 있습니다. 민주광장은 어떤 곳으로 무대를 배치하든 간에 어떤 건물은 직격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피커의 음파가 바로 맞게 되기 때문에 뭐 옛날에는 교양관이 직격으로 맞았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국제관 이쪽이 좀 더 맞을 거고 뭐 법도 이런 도서관 쪽이 맞을 거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중광은 다행히도 그 주변에 그렇다 할 건물이 사실 본관밖에 없습니다. 근데 본관 같은 경우에는 해당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만큼 사실 해당 부분에서는 되려 이 소음 문제가 조금 더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 없어진 대기공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민광을 무대로 쓰기 때문에 중광을 대기공간으로 썼다면은 중광을 무대로 쓰기 때문에 이걸 반대로 민주광장으로 쓰는 형식으로 해도 좋을 것 같고 사실 요 안전관리 파트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저희 석준이랑 석준이장님과 관련해서 합의해서 저희는 중집 인원을 이렇게 파견하는 식으로 최대한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 마지막까지 감사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발언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선본바다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총학생회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대응을 하고 총학생회에 대한 비판들을 이제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대학 축제 같은 비판도 대학 축제가 가수들이 주인공이 되고 너무 사업화된다는 비판이 20년 전, 30년 전부터 비판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비판이 아니라 그냥 왜냐면 20년 동안 비판이 있었다는 거는 이게 비판이 아니라 인정을 해야 될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좀 더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인정을 하고 가려고 합니다. 뭐 교육권 같은 경우에도 이 낚시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낚시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땡기기만 한다고 이 물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저때 풀어줬다가 잡았다가 이런 식으로 조율을 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 설득을 하고 학교와의 합의를 잘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지 더 이상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그냥 단순히 의제만을 이렇게 외치는 학생은 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사실 저희가 정말 이 선거를 준비하면서 정말 예전 자료부터 조사를 해봤는데 이 학생회에 대한 비판 중 항상 나오는 것이 학생회는 그들만의 리그다. 그들만의 리그를 탈피해야 된다는 비판이 정말 제가 확인한 15년 전, 20년 전부터 그들만의 리그를 탈피하겠다는 매년 총학생회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실 같은 기조랑 같은 공약을 들고 나왔는데 어떻게 그들만의 리그를 탈피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 학생들의 실제 요구, 그리고 현실적인 조건들을 파악해서 그들만의 리그가 된 이유는 학생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 관심을 다시 총학생회로 돌려놓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총학생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다는 바다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그런 총학생회가 아니라 하고 여러분들이 해달라고 하는 것을 하는 그런 총학생회가 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재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것이 하고 여러분들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겸허히 임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바다를 사랑하고 모두의 항해를 응원할 수 있는 그런 바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본 바다 후보자들의 마지막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간담회가 여러분들의 선택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바다의 두 후보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